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 선생님입니다. 오늘 밤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데이터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곧 발표할 비농업 고용 데이터의 전망 지표인 APP 고용 데이터와 다른 하나는 미연준의 금리 결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두 사건에 대해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시장에서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과 오늘 전반적인 시세가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코스닥 지수가 높은 위치에서 개장해 점차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상승세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지수, 일부 섹터 및 우리가 보유한 몇 개의 주식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MACD 기술 지표도 배울 예정이며 요 며칠 동안 많은 친구들이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도 하고 답변도 할 것이고, 또한 집중해서 MACD 지표의 일부 특성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1% 오른 2301을 기록했고, 코스닥 지수는 0.44% 오른 739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측면에서 두 지수 모두 그다지 좋은 실적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기관의 대규모 매수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모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오늘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른 주요 요인입니다. 하지만 최근 자금 흐름을 보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8일 연속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한동안 연속해서 순매수만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에선 외국인이 최근 순매수한 일수가 순매도한 일수보다 많지만 절대 액수로는 여전히 순매도여서 지난 10거래일 동안에도 여전히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두 지수의 실적을 보면 시장이 현재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현재 바닥을 치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당장 오를 것 같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0년 이동평균선, 이 지지선 역할을 발휘한다면 시장은 언제든 대폭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APP 고용 데이터와 미연준의 금리 결의안이 핵심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시장은 현재 20%의 매파, 70%의 중도파, 10%의 비둘기파로 나뉘고 있습니다. 1. 매파의 10%의 경우 미연준은 금리 인상을 잠정 중단하면서도 연말 전까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3분기 생산량의 강한 반등을 강조하면서도 4분기에 있을 경제적 위기는 흘리듯 말하며 이는 그저 일시적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식시장에 있어 악재입니다. 2. 중도파 70%의 경우 지난 9월 잠자코 상황을 보고 있다가 미연준이 또 다시 매파적 동결을 하면서 위원회는 추가 금리 인상을 위해 그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나 FOMC는 다음 정책을 제정할 때 그 정책의 목표가 신중한 방식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것이며 이는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파월 장관은 9월 회의 이후 거시경제 데이터가 분명히 강세를 보였지만 연준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주식시장에게 호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비둘기파 10%의 경우 미연준은 금리 인상을 중단했지만 최근 기축된 금융 환경을 감안할 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고 9월 도트맵이 약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 다음 파월은 전반적인 정책 긴축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신용 공급이 감소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충격이 4분기 생산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는 것이 최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식시장엔 호조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장관의 발언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세 파월 말고도 네 번째 선택지인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추가 모니터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미국 경제 수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와 중국 등 일부 강대국의 미국 국채 보유 영향도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규모 매도로 인해 미국 채권 수익률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채 금리보다 달러 표시 부채가 더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융자 비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평균 융자 비용은 현재 5%를 훨씬 초과합니다. 미국 채권 수익률의 상승이든 연준의 금리 인상에 관계없이 연준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회적 자금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정부의 부채 상한도도 고려해야 하며 오늘 밤 파월 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바이든 부통령이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겨냥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내년에 재선에 출마할 예정인데 정부 부채 상한선 문제가 걸려 있어 부담이 매우 크며 미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파월은 연설에서 매번 정부 재정 결정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미연준은 현재 미국 국채의 큰 구매자이기도 하고 이미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표면적으로는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지만 본질적으로 미국 재정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에서는 일단 이번에는 확실히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 달에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내년 2월이 돼야 금리가 인상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호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달 우리 시세에는 적어도 한 차례의 반등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의 경우 먼저 이 400선을, 코스닥의 경우 800선 부근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두 포인트는 이달 반등의 주요 목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멀리 갈 수 있을지는 향후 시장의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 말이 되자 시장은 다시 12월 미연준의 금리 결정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면 저희도 좀 더 이 부분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발표될 ADP 고용 데이터에 관한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을 보면 9월 미국 고용 데이터의 급격한 상승은 특이 사례로 10월에는 이런 강력한 데이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될 데이터에 대해 시장은 지난달의 미국 비농업 고용 데이터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연준 의장은 경제 데이터의 성과를 계속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경제 데이터로 인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되니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호재라고 언급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저녁 미국 주식 상승률이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아마도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의 현재 추세는 이미 하락 채널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주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전 이 시세가 다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섹터와 주식을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섹터별로는 항공물류, 철강, 비철금속 등 자원산업, 부동산 및 건설산업, 석유, 가스 및 전력이 하락했고 다른 섹터는 기본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개별 주식 중 상승한 주식이 약 70% 정도 됩니다. 또 대형주 상승폭이 컸던 것은 기관의 매수의 영향이 컸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이 팔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코스피 200 지수에서는 많이 매도했지만 코스피 지수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도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기관은 두 지수에서 모두 비슷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의 자금이 거의 모두 코스피 200 지수로 들어간 셈입니다. 그 후 외국인은 코스피 200 지수에서 조금 더 많이 매도했고 코스피 시장의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인해 최근의 전반적인 상승과 하락 모두 비슷한 등락 속도를 보였습니다. 현재로서는 특정 섹터가 다른 섹터보다 나을 것이라는 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식을 보면 첫 번째는 오늘 오전에 저희가 공유한 효성중공업 29만 8,040의 경우 오늘 상승률이 7.9%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2018년 효성그룹에서 분리되어 중공업과 건축 분야의 계열사가 되었습니다. 독립 상장 후 효성중공업의 실적과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3분기 재무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봉을 보면 시세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이미 양봉이 되었으며 상승세를 유지하며 돌파가 임박했거나 이미 돌파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저희는 매수 신호가 나타나는지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일단 매입하면 목표가는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국방 관련 주식입니다. 저희가 이 분야에서 주목했던 주식은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2,450입니다. 이 회사는 군수회사로 오늘 3분기 재무보고서를 발표해 주식이 상승했고 이와 동시에 전체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현재 한국이 직면한 몇 가지 위협을 고려해보면 주식의 호재도 동시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기술적으로는 7월에 주봉에서 뚜렷한 하락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해 적절한 매수 시기가 오면 매수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심 4,370입니다. 오늘 상승폭이 6%에 달했고 이 주식도 현재 우리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던 주식입니다. 재무보고가 발표되기까지 거의 2주가 남았고 시장의 기대치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재무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 최고가를 기록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식은 SM4만 1510입니다. 카카오의 주가 조작으로 인해 규제기관이 개입하고 일부 사람들은 수사를 받고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하락해 현재는 거의 조작 이전의 초기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카카오의 주가 조작 주요 원인은 회사가 인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자산이 인수되는 호재 뉴스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주식의 가치를 보면 꾸준히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부터 시작해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MACD 기술지표에 대한 질문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이 지표를 사용해야 하며 이 지표는 우리의 거래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둘째, MACD 매개 변수가 모든 주기에 대응할 수 있는가? 셋째, 이 지표는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가?
우리가 시장 상황을 더 잘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께서 하신 질문. 첫째, MACD가 간혹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는지, 왜 MACD를 사용해야 하는지? 저희는 최근 이에 대해 공부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각자의 의견과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거래량과 같은 지표도 종종 MACD와 유사한 결론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떤 때는 이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얻은 결론이 MACD 신호보다 더 정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MACD 지표 또는 다른 어떤 지표의 신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금의 구조 변화를 더 잘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도구로 이 지표를 활용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MACD는 지행지표입니까? MACD는 상대적으로 지행지표이지만 특정 상황에서 과도하게 민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서 안정적인 추세로 전환되면 MACD 지표는 빠르게 영선으로 기울어집니다. 어떨 때는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인데 DIF 라인이나 직선 막대기 그래프가 이미 전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MACD의 민감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로 MACD의 지연성을 활용하는데 이는 시세의 고점과 저점을 포착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린 MACD가 점차 추세를 판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MACD는 계산을 최고가와 최저가와 같은 중간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캔들 차트의 종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크게 변동하면 MACD가 즉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MACD의 매개 변수인 12, 26 및 9는 어떤 주기에서도 유효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이것들은 비록 기본 매개 변수일 뿐이지만 다른 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봉 수준에서 이러한 매개 변수는 일반적으로 이건의 진행 상황이 대략 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를 모니터링하는데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이미 역사적인 큰 사건을 포함한 이전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건의 진행 사이클이 매우 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기본 매개 변수 대신 다른 지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은 2001년 911사태 이후 10년 연속 올랐다가 2011년 정점을 찍고 요동치며 하락하기 시작했고 7년이 지난 뒤 다시 올랐다가 그 후에는 3년 정도의 사이클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의 주식시장 동향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MACD만으로는 주봉에서 이렇게 큰 시장 사이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봉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매개 변수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MACD 매개 변수의 사용에 관해 저는 우선 기본 매개 변수가 일반적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지표 매개 변수를 과도하게 최적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매개 변수로 과거 데이터를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 이후에는 기대한 효과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사실 과도하게 끼워 맞추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다양한 매개 변수 조합을 시도했고 심지어 MACD 공식을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된 매개 변수 조합에 관계없이 어떤 시장에서는 좋은 실적을 보였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표를 과도하게 신뢰하기보다는 그냥 K선을 더 보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본 매개 변수를 가장 먼저 선택하긴 했지만 MACD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시장 변화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MACD의 모든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 2012년 12월 MACD 막대 그래프가 단계적으로 저점을 향해 갔지만 영선이 무너지지 않고 저점에 근접한 후 점차 상향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MACD 지표 전략을 엄격히 준수한다면 학습된 규칙에 따라 디프라인이 이전 디프라인의 최고점을 돌파할 때 주식을 구매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은 이 규칙대로 2023년 8월에야 본격적인 매수 신호가 나타났지만 그때는 이미 주가가 너무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MACD가 하락했지만 영선이 무너지지 않은 경우 저희는 다음 차트처럼 시장의 실제 상황에 따라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그널도 유효 시그널로 활용할 겁니다. 이후의 상승 시세에서 MACD도 시세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이때 소량의 주식 매수할지 그리고 손절 포인트를 이전 저점 이하로 설정할 할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2023년 1월 초에 주식을 매수해 반년 이상의 시간만 있다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MACD를 단순한 수학적 도구가 아닌 시장 분석 및 지분 관리에 활용되는 직접적인 분석 도구로 바라봐야 합니다.
MACD의 핵심 역할은 자금 구조의 변화에 대한 판단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거래 시스템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지한 상태에서 점차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자금을 수백 배에서 수만 배까지 늘릴 수 있는 거래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더욱 성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첫째, 지식 측면. 견고한 지식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야 말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다양한 재무지표, 기술지표 및 거래 규칙 등과 같은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식시장 거래의 기본 개념입니다. 둘째, 논리 측면. 논리 측면은 이러한 지식들을 상호 연결하여 실제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거래 규칙을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표준 프로세스에 따라 분석에서부터 실제 거래에 이르기까지 여러 핵심 요소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 또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기술지표와 재무지표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보통 저는 일상적으로 주식 관련 내용을 공유할 때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이미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윤을 남기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지 측면. 감지 측면은 어떤 주식을 매수할지 매도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느낌, 안정감, 흥분감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시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결국 우리는 이 감정을 기반으로 거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종의 분석 지표는 우리가 주식의 감을 찾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번 완벽하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분 관리나 손절과 익절 등의 방법과 함께 올바른 조치를 취하면 점차적으로 이익을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못됐을 경우에도 리스크를 적당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감지 측면의 내용은 인간의 타고난 특성에서 비롯되며 경험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시장 정서에 매우 민감하며 특히 자금 구조의 변화를 잘 포착합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은 오히려 회사 가치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2001년 한 회사를 눈여겨본 그는 재무제표를 통해 시가총액이 350억 달러에 불과했던 회사를 10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다 주가가 조금씩 올라 결국 시가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는 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사람마다 특성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시장 자금 흐름에 더 민감해 미세한 변화도 잘 포착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회사의 본질과 비즈니스 실적에 더 관심이 있어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방식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직관적인 신호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의 사례는 아니지만 마침 오늘 아침에 솔에 대해 언급했으니 솔의 상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2021년 초에 솔라나의 가격이 $3 미만이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트위터에서 솔라나에 대해 얘기하며 솔라나의 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했습니다. 그 후 한 트레이더는 솔라나가 장이 마감되면 주봉에서 $2 아래로 떨어진 뒤 더 이상 $3 이상으로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 여기며 솔라나를 공매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솔라나의 창업주인 SBF는 나중에 잘 알려진 FTX 거래소의 오너인데 이분은 솔라나의 가격이 $2를 넘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 트레이더에게 이번 주 종가가 $2를 넘을지 못 넘을지에 대해 내기하자고 밝혔습니다. 이 논란이 몇 번 반복되자 SBF는 경로에 트위터에서 당장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솔라나를 나한테 $3에 팔고 꺼져라라고 리트윗해 당시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에 불과한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이건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이번 발언에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째는 그가 매우 자신만만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가 너무 크게 모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왜 그는 이렇게 자신만만했을까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당시에는 미국의 통화가 과도하게 빨리 발행되는 시기였고 거의 모든 암호화폐가 오를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라나의 사장이니 솔라나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는 왜 모욕을 느꼈을까요? 이는 그 자신이 솔라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세가 어느 정도 오를지 우린 알 수 없지만 SBF가 솔라나에 매우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매매 결정을 하는데 이걸 안 산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3 부근일 때 저는 이 코인을 매수해서 시가총액이 10위권 밖에 있을 때부터 함께 시가총액이 톱10으로 올라가 장이 끝날 때까지 보유했습니다.
그러다 그해 11월 솔라나의 가격이 최고 $250까지 치솟으면서 비트코인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동시에 미연준은 금리 인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고 저도 솔라나를 모두 팔았습니다. 이번 1년 동안 저는 거의 80배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은 정서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는 저의 감지 측면이 가져오는 반응입니다. 전체 거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ACD 지표도 재무 데이터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장 정서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시장 자금 구조의 영향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의 모든 기술 지표와 재정 지표를 무시하고 사건의 주기를 이해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 모든 기술 지표를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어느 단계에 진입했는지 자금 흐름 변화에 명백한 징후가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손절, 익절 및 지분 관찰 기간과 같은 일련의 매매 방법을 포함하여 주식을 사거나 팔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MACD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요약하면 여러분들은 MACD를 사용해야 하고 우리가 이번 주에 말한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학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정서의 시스템과 결합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돌아온 MACD 지표 신호입니다. 사실 MACD는 특정 지연이 있고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적시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변동의 시장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와 거래량이라는 두 가지 지표에 의존해 시장의 변화를 감지해야 한다는 것도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일봉에서 가장 흔하지만 주선과 월봉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흔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의 경우 더 일반적이며 시가총액이 큰 주식이나 지수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생합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주기가 긴 주식이나 지수는 대개 눈에 띄는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금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시간 경과가 길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므로 전반적인 추세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MACD는 특히 추세가 반전될 때 온화한 시장 변화에 더 적합하며 MACD는 고유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심의 경우 올해 8월에는 전기 추세가 계속 하락했지만 이번 추세는 뚜렷한 변곡점을 보이지 않았지만 MACD는 이번 하락이나 하향 조정이 곧 끝날 수 있다는 신호를 미리 보냈습니다. 이 경우 즉시 구매하거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잠시 기다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다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실 수 있으니 구매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이때 MACD의 신호 지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량과 주가 실적도 여러분의 기준에 부합하여 시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평균선 또는 지지 저항과 같은 기술 지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가격이 일봉의 120일 평균선에 근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예비 매입을 고려하고 35일 등의 지분 관찰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120일 평균선 부근에 MACD 지표 신호가 시장에 나타나면 더 확신하게 될 것이며 이때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이해 방식입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오늘 MACD에 대해 몇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첫째, MACD는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니며 투자를 순수한 수학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감정, 경험, 지식 및 자금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보조 판단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의 시장 트렌드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 거래 시스템의 지점이자 세부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MACD 지표 매개 변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도한 최적화 또는 수정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기본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벤트 발전의 시간 주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시간 주기에 따라 MACD 매개 변수를 조정하거나 MACD를 직접 버리고 이벤트 자체에 대한 이해에 집중하여 시장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MACD가 추세보다 먼저 우리에게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 저는 여러분과 MACD의 다이버전스 사용 방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매우 독특한 지표 신호입니다. 우리에게 추가적인 영감과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정리합니다. 오늘 밤 ADP 고용 데이터와 연준의 금리 결의안이 발표됩니다. 이번 취업자 수는 9월 수치만큼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연준의 금리 결정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계속 보류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에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재정 정책에서도 통화 정책에 제약이 생겨 증시의 일부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식시장 섹터 측면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3주식은 바로 효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농심입니다. 이 몇 개 주식들은 현재 실적이 비교적 좋은 편이며 한 차례 상승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관련 정보와 시그널을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MACD 기술 지표의 실적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아직 정식으로 반등의 추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술 분석하는 방식을 잘 배우고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해 둔다면 이런 방식들을 활용해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연준 금리 결의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와 금리 결의안이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공유할 모든 내용입니다. 어떤 질문이 있으시다면 조교에게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그럼 좋은 저녁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